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다시 건강하게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딱 이맘때 조심해야 하는 가을철 환절기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아침에도 쌀쌀해요. 네. 더워 하다가 금방 또 추워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날씨 건강관리 더 잘하셔야죠. 네, 맞습니다. 환절기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절기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예방법과 또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워진 배경에는 승차권 악성 환급 행위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차권 악성 환급 행위, 이게 대체 뭔가요? 악성이란 말에서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승차권을 잔뜩 사놓고 이걸 신용카드사의 혜택만 쏙 받은 다음에 구매를 취소하고 환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카드사는 보통 이제 신용카드 전월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페이백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하죠. 바로 악성 환급자들은 전달 카드 사용 금액을 높여서 다음 달 할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총 9,482명의 악성 환급자 중에 개별 누적 발매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고요. 이 중에는 무려 5억 원을 초과하는 악성 환급자 3명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최고 누적 발매 금액인 5억 7,950만 원 기록한 사람은 최근 4년간 21번에 걸쳐서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이렇게 악질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도 파악이 됐습니다. 야, 4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이걸 네. 샀다가 취소했다가 이랬다는 건데 근데 취소하면은 뭐 수수료 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몇 억을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겠죠. 이게 다 환불 약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출발하기 이틀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수수료 면제, 전액 환불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표 급한 분들 표를 못 구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열차는 또 비어있는 채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열차는 사람을 더 많이 채울수록 운영에 경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 최근 4년간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SRT 운영사가 이런 악성 환급자에 대해서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어떤 뭐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뭐 효과도 없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잔머리 돌리는 데는 아주 천재들이에요. 요걸 또 어떻게 그 구멍을 찾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야 이거 근데 법으로 이게 벌 줄 수 있는 뭐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얌체들이네 진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얌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의 한 유명 캠핑장이 무언가를 훔쳐 쓰다가 들켰습니다. 바로 군부대의
전기였어요. 많게는 차량을 150대까지 세워둘 수 있고 하루 평균 50대가 이용한 이 캠핑장이 최근 납부한 한 달 전기료를 보면은요. 인근에 있는 다른 뭐 캠핑장들 또 규모가 비교적 작은 캠핑장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진짜 또 나왔어요. 네. 되게 얌체예요. 아니 캠핑장에서 군부대 전기를 몰래 훔쳐 쓰다뇨? 이 캠핑장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 군부대에서 해안 경계 같은 데에 쓰는 조명 시설이 해변을 따라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마을회가 이 시설 배전함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훔쳐 쓰고 있던 겁니다. 캠핑장은 그동안 이렇게 군부대 전기를 훔쳐 쓰면서도 야영객들한테 하루 10,000원씩 전기료를 또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 그래서 마을 이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봤더니 군부대 시설물이니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바로 바꿨을 텐데 그 표기를 안 해놨다라는 입장을 매체에 전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군부대는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대로 조사받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마을 관계자들 불러서 조사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전기는 이게 제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사용 기간 등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6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이런 전력 무단 사용 건수는 총 1,599건에 달하고요.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29억 4,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군에서 쓴 전기면은 군사 안보 목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 반역죄 아닙니까? 반역죄? 그걸 어떻게 훔쳤었으니까. 이거 엄벌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가벼울 것 같아. 네? 오늘 왜 이렇게 얌체 소식만 가지고 오셨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6%나 빠졌습니다. 한때 그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가 엄청난 인기를 네. 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액 돈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네. 구할 수도 없었는데 현재 나이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지 좀 전해주시죠. 네, 아마 이 소식 들으시고 격세지감이다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나이키 이날 2025년도 그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115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70센트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이키의 감소 행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 직접 판매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온라인 매출도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인기 끌었던 에어포스 원, 덩크, 에어 조던 원 정말 유명한 스테디셀러인데요. 이런 온라인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감소를 했고요. 지난 분기 나이키의 주요 글로벌 사업부 4곳에서 모두 매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북미 지역 매출이 최대폭인 11%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매출과 주가 떨어지고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겁니까? 제일 큰 평가와 그 지탄은 혁신이 실종됐다. 바로 이건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나이키가 어떤 행보를 걸었냐면 소매업체와의 파트너십은 축소를 하고 대신에 자체 매장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팔아보는 그런 판매하는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자체 매장과 자체 웹사이트라는 건 굉장히 폐쇄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경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내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여기에 한정판 운동화 판매에만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정작 신제품 개발에는 이건 뒷전으로 밀려난 겁니다. 이게 특히 좀 실적 감소의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나이키는 이런 실적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서 급기야 조만간 최고 경영자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CEO가 과연 나이키 경영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새롭게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에도 이거 그려가지고 나이스 그랬는데 뭐 이런 거. 네.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예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활동이 주춤했다가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틈타서 개체수를 늘린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가을 하면 모기가 자취를 감추는 계절인데 가을 모기가 극성을 부린다? 이거 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뒷북으로 나타나는 건가 싶은데요. 모기 발생 단계는 쾌적, 관심, 주의, 불쾌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서울시 모기예보에 따르면 2일을 기준으로 모기 발생 단계 3단계인 주의에 해당했습니다. 이날 모기 활동 지수도 63.4에 달했는데요. 제일 높은 수치는 100이에요. 그런데 이 100이라는 건 저녁 시간대 야외에 나가면 10분간 모기에게 5번 이상 물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거 진짜 싫다. 밤사이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어제는 그래도 이 모기 발생 단계가 2단계인 관심으로 완화가 됐는데 여전히 그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물가, 이거는 모기 발생 단계 3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정말 까만 모기를 네. 한 마리 보고 아직도 모기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일부 지역에 뭐 여전히 모기 발생 단계 이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 꿀팁을 전해드리면 우선 가정에서는 이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환기하는 거는 지금 좀 자제를 해주셔야겠고요. 야외에서는 대야 같은 데에 물 고여 있는 거 그런 거 비워낸 다음에 뒤집어 놓는 게 좋다고 해요. 또 집 주변 화초나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에는 그리고 여기를 비롯해서 보일러실, 뭐 창고 이런 데도 있고 그늘진 곳 등에서 쉬고 있는 모기를 발견했다 하면은 가정용 에어로졸 즉시 이걸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밖에 앉아서 뭐 식사하시고 또는 뭐 차 한잔 하고 이런 분들 많죠. 있는데 네. 저도 어제 그랬는데 모기가 진짜 맹맹거리더라고요. 야외에서는 모기 기피제, 벌레 기피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된 데는 좀 바르시고 네.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가을 모기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이따 건강 얘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건강 정보가 홍수라서 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고 싶은 질병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닥터 상담소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입니다. 현대인의 평생 고민이자 숙제, 바로 이 살인데요. 자, 그렇다면 살을 가장 빼고 싶은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3위, 허벅지살. 2위, 이 팔뚝살. 그렇다면 키워드 1위는 바로 뱃살. 샹들리에 너무 예쁘다. 선생님, 여기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 현대인의 평생 숙제죠. 그리고 네, 저한테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생 숙제이자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뱃살.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뱃살을 빼고 싶다면 일단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뱃살은 크게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과 근육층보다 더 아래쪽인 복강, 그러니까 내장 기관이 끼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내장 지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뱃살은 사실 피하 지방보단 내장 지방에 많이 축적된 상태죠. 실제로 뭐 제 주변에도 뱃살
뱃살 많은 분들 정말 많죠. 정말 쉽게 엄청 찾아볼 수가 많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을까요?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성인의 복부 비만 유병률은 지난 2009년 18.4%에서 2015년 20.8%, 2021년 24.5%로 증가했습니다. 즉, 4~5명 중 1명은 복부 비만, 그러니까 뱃살이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 뱃살이 사실 또 나이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뱃살까지 늘어나면 너무 더 서럽지 않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호르몬의 변화가 바로 한몫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체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성 또한 50대 전후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감소의 영향으로 근력이 저하되면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 체지방이 더 쉽게 쌓이는 복부에 살이 쉽게 붙게 되는 겁니다. 사실 뱃살이 있으면 보기에도 뭐 썩 좋아 보이진 그렇죠. 않지만 그렇죠. 건강에도 좀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비교적 젊은 이제 20, 30대의 경우에는 뱃살로 인한 컴플렉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는 우울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중장년인 40, 50대의 나이에는 좀 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이형당뇨,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통풍의 골관절염, 대장암, 유방암 등 정말 수많은 질병이 뱃살,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996년 비만을 단순히 몸매가 좋지 않거나 배가 나온 체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뱃살을 또 질병이라고 하면 하루빨리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초음파를 통해서요. 정확한 피하 지방의 두께를 확인하고 골격의 비율, 그다음에 체성분 구성비, 근육의 크기 등을 파악하여 어떠한 치료를 할지 솔루션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뱃살로 인한 심한 컴플렉스, 자존감의 결여 등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20에서 30대일 때는 복부 지방 흡입술과 골반 지방 이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복부 지방 흡입술은 배에 아주 작은, 정말 작아요. 작은 구멍을 열고 기다란 관을 넣어 직접적으로 피하 지방을 영구히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힙딥과 골반 등 몸매 중 꺼짐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 얻어진 지방을 이식함으로써 몸매 교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뱃살에 가장 또 큰 고민을 안고 있을 맞아요. 40, 50대 중장년층은 어떤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건강에 걱정되는 중장년층 그리고 관절이 좋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도 지방 흡입술은 도움이 됩니다. 즉각적인 무게 감소로 인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중장년층의 경우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바디 리프팅까지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음으로써 갱년기에 쉽게 나타나는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 이를 통해 더욱 강하게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 후 떨어진 피부 탄력은 리프팅으로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뱃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뱃살을 빼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고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서 열량을 소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니 이 부분을 꼭 실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숙제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대인의 평생 숙제였죠. 뱃살에 대해서 상담해주신 닥터 강대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건강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 그야말로 방심하는 순간 주저앉게 되는 하지골절의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세 번째, 발목. 두 번째, 무릎. 그렇다면 마지막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고관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방심하는 순간 주저앉게 된다는 하지 골절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 골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뼈가 삔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골절이란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삐었다는 표현은 골절이 아니라 염자일 때 쓰죠. 그런데 선생님, 이 하지 골절 중에서도 발목 골절 도대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주로 스포츠 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교통사고, 낙상 등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발목이 과도하게 꺾이거나 비틀리면서 발목 골절이 생깁니다. 특히 발목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지거나 발목이 안쪽으로 들어가 꺾이는 충격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에 골절이 생겼을 때 증상 어때요? 가장 먼저 통증이 발목에 나타납니다. 발목이 붓고 지속적인 통증과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관절 운동이 어려워집니다. 또 발목이 골절될 때 파열음이 느껴질 수 있고요. 아니 뭐 걷거나 뛰거나 심지어 뭐 하나 가지러 갈 때도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목에 골절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겠어요. 뭐 일상생활도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발목은 부위 특성상 사용 빈도가 높고 신체 무게를 모두 지탱해야 하는 부위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지 골절 중에서 이 무릎 골절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무릎, 특히 슬개골 골절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슬개골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발목 골절과 그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고령이거나 폐경이어서 골밀도가 매우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종종 슬개골 부위에 골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아픕니다. 증상 어때요? 슬개골 골절은 심한 통증과 압통을 동반합니다. 슬개골이 골절된 사람은 일어서기도 힘들고요. 심지어 골절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그 부위가 함몰되기도 합니다. 야,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다음은 고관절 골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부위예요? 고관절은 골반이랑 넓적 다리뼈를 연결해주는 큰 엉덩이 관절입니다. 체중을 지탱해 주기 때문에 걷는 동작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고요. 한 다리로 서거나 걸을 때 체중의 최대 3배까지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뼈지만 사고, 낙상 등의 충격이 생기면 골절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하지 골절 중에서도 특히 고관절 골절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나이 들수록 골밀도뿐만 아니라 반사신경과 근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의 순간이 오면 주로 엉덩방을 짚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발목이든 무릎이든 고관절이든 골절이 생겨도 그냥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두면 뭐 다 알아서 낫는다, 뭐 뼈는 다 알아서 붙는다, 뭐 이러면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넘어지거나 하지에 강한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골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등 낙상 고위험 분일 때는 뼈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쉽게 골절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그냥 그대로 두면 하지의 해당 부위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며 이 과정에서 폐렴이나 요로감염 등 2차 합병증과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니 골절이 생기면 더 늦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목 골절부터 무릎 골절, 그리고 고관절 골절, 이렇게 하지 골절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골절의 양상이 불안정하다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하지 골절의 양상에 따라 외고정, 내고정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외고정 수술의 경우 주로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거나 개방성 골절일 때 진행하는데 골절된 뼈보다 연부조직 치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연부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고정 방법으로 연부조직의 부종을 줄이게 됩니다. 외고정 수술은 금속핀을 삽입하고 피부 밖에서 이 금속핀을 강한 금속들로 고정하여 골절될 뼈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1에서 2주 경과 후에 연부 조직이 좋아지면 그때 본 수술인 내고정 수술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본 수술이 내고정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수술법이에요? 피부 속으로 금속 고정물을 삽입하여 뼈를 고정하는 방식인데요. 피부 밖에서는 금속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골절 양상이 많이 어긋나거나 분쇄된 경우에 부종이 심하지 않다면 내고정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환자 연령대가 젊다면 관할전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수정을 삽입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젊은 환자는 대부분 심한 외상이나 낙상사고에 의해서 고관절이 골절되니까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 경우 목발을 사용하면서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질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함께 상담해주신 닥터 정구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6분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오늘은 환절기 건강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또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언제 만나도 기분 좋아지는 두 분이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반갑습니다. 결국 말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요. 기분 많이 왔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정말 그 쌀쌀해지다 보니까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불의 무게가 천근만근. 아니 어떻게 날이 이렇게 급격히 선선해지는 게 네. 아니라 저는 맞아요. 아까지도 맞아요.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아직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장판을 벌써 있어. 꺼낸 네.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있어요. 추위에 좀 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왔긴 왔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게 쌀쌀해질 수가 있을까요? 저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 선풍기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방송국 올 때만 해도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꼭 챙겨 먹는데 오늘은 대기실에서 따뜻한 차를 제가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졌을 때 내 몸이 혹시 좀 이거를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진짜 이 환절기가 되면요, 부고 많이 날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 맞아요. 관리 더 잘하셔야 되는데 환절기에 유독 이렇게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이제 유난히 무더웠죠. 또 더위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이럴 때 우리 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열 생산 능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좀 떨어지죠. 호르몬 배출량도 좀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중에 열 생성과 관련된 이 교감신경계 활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호르몬과 신경계 반응성이 좀 변하면서 우리 몸이 가능한 열을 좀 적게 만들고 좀 빨리 배출시킬 수 있도록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교차가 갑자기 커지게 되는 이런 가을이 되면은 우리 몸은 열을 굉장히 좀 덜 발생시키려고 많이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가 좀 지속이 되고요. 우리 몸이 이렇게 찬바람에 막 노출이 되면 저절로 좀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네. 자,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무려 3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30%나. 예, 또 이 가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이 코하고 폐를 감싸고 있는 점막이 이게 또 쉽게 약간 마르게 되죠. 그럼 또 그 마른 점막으로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또 쉽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런 환절기에는 더 여러 가지 질환에 쉽게 또 굉장히 심각하게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요즘 같은 가을철 환절기 과연 어떤
어떤 질환에 더 잘 노출이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첫 번째로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환은 이것인데요. 제가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질환. 저 배를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 보니까 배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저도 저런 표정과 저런 행동을 할 때가 딱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네. 화장실 가야 될 때. 두 네. 번째는 이렇게 뷔페에서 음식 많이 먹고 나서 그러니까 주체가 안 될 때. 약간 저런 표정을 제가 짓는데 그 밖에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많이 먹었을 때는 뒤로 약간 제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거는 아파. 이거 좀 아픈 거 뭐 봐. 이런 건데. 그 보니까 약간 이마에 식은땀 흘리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이 환절기 질환 아무래도 복통을 좀 유발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질환이에요? 네, 이 가을철에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하는 복통을 유발하는 질환은요,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가을인데? 지금 쌀쌀해졌는데 그거는 식중독은 여름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식중독은 1년 365일 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식중독이 발생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같은 가을철이에요. 가을이요? 네, 아무래도 가을철에는요, 우리가 쌀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교차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그냥 상온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낮 동안에 오히려 세균이 많이 번식하면서 식중독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 그럼 식중독은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식중독을 주요하게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좀 보면은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살모넬라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나 병원성 대장균 5157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또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가을철에 발생하는 식중독균에는 살모넬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다음이 병원성 대장균 이제 5157이었고요. 그다음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그다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좀 살모넬라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가을철 식중독의 1위였구나. 그러면 이게 어떤 경로로 살모넬라에 우리가 감염되게 됩니까? 예, 살모넬라균은 닭이나 오리 같은 이런 가금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감염원입니다. 그리고 뭐 날달걀이나 잘 익히지 않은 달걀, 그리고 또 이 오염된 육류도 또 다른 이 감염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살모넬라에 걸린 또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과 또 이 동물, 감염된 동물이 살고 있는 이 환경에 접촉했을 때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살모넬라균을 또 앓고 있는 환자, 이 환자의 또 이 구강이나 분변 이 경로로도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예,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이 이게 음식에 오염이 되더라도 이게 뭐 맛이나 냄새는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팔팔팔 끓이면은 이 균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알고 지내고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혹시? 사실 거의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균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흔하게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5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 한 1분? 1분에서 길게는 3분 정도, 이 정도만 소독을 한다라고 해도 거의 다 죽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상온에 방치를 하면 다른 균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번식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음식을 먹을 게 아니라면 오히려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먹기 직전에 꺼내서 데우시는 게 낫죠. 아니, 저희 집이 지금 딱 그래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온에 주거든요. 네. 냉장고에 넣지 이제는 않는데. 그래도 된다, 이렇게 네네. 이거 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싶습니다. 넣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집 안에 보면 언제 쪽 건지도 모르는 맞아요. 고개 있는데 가끔가다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식중독에 걸리면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복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식중독은 균이 원인이다 보니까요. 이 원인균에 따라서 증상이 많이 다양하고요. 또 같은 균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증상이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소화기계에 생기는 질환인 만큼 소화기계 증상이 가장 많거든요. 말씀하셨던 복통 이외에도 일단 속이 좀 메스꺼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감, 소화불량도 동반을 할 수가 있고 복통뿐만 아니라 설사가
같은 것들도 동반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증상이 더 심해지면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통이 생긴다거나 전신적으로 근육통이 생긴다거나 오한, 발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식중독이라고 하면 되게 가벼운 질환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정말 목숨과도 관계될 수 있는 정말 중증의 질환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럴 위험성이 높은 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영유아나 고령의 분들이시겠죠. 특히나 이 너무 어린 영유아의 경우는 탈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토가 동반이 됐다. 그러면 구토를 하다가 이 토사물이 기관지에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흡곤란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머나. 아니면 아예 폐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중독 증상이 딱 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음식 섭취를 좀 줄이고 수분 공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공급.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또 적절한 이제 당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중에 판매되는 이온 음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조금씩 이제 장염 기운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간단한 이제 미음이나 쌀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기름기 없고 담백한 음식들로 수분과 함께 당분을 공급해 주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설사가 많이 막 주룩주룩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복통이나 구토가 너무 심할 경우에 탈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나 또는 대변에 이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입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이때 이제 수액을 맞게 되는 거죠. 수액을 맞고 또 대증적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조금 며칠 경과하다 보면 또 금세 좋아집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지금 말만 들었는데도 복통, 구토, 설사 이거 우리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잖아요. 식중독 진짜 안 걸리고 싶은데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이제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요. 네. 손 보고 끓익새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손 보고 뭘 끓여? 손 보고 끓여? 뭘 보고? 손에 레시피가 있나요? 뭘 끓여야 되나? 라면 요거, 끓여? 요거 우리 학창 시절 때 하나씩 했던 것처럼 포인트 한 글자씩 모은 거거든요. 일단 손부터 시작을 하면 손은 반드시 씻어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손을 흐르는 물로 비누 이용해서 30초 이상 씻어주셔야 되고요. 보는 보관 온도입니다. 냉장식품의 경우는 5도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구는 구분 사용인데요. 날음식과 조리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칼과 도마 반드시 구분을 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시는 게 좋아요. 끓은 끓여 먹기입니다. 특히 물은 꼭 끓여서 드셔야 하고요. 익은 익혀 먹기. 육류 같은 경우는요. 중심 온도가 75도가 될 때까지 또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드셔야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척 소독이에요. 식재료나 조리기구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셔서 이 가을철 식중독으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높은 온도에서 주로 이 세균들이 잘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음식이 빨리 가능한 한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빨리 냉장고에 보내시는 게 좋은데요. 네. 아까 우리 이정환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냉장고를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느 냉장고에나 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이 들어있잖아요. 아니 구댁도 그래요? 거의 다 있습니다. 떡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이렇게 벽돌 냉장고에서도 같은 거. 오래 음식을 보관하게 되면 그 자체로 거기서 또 세균이 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시게 되면은 70도 이상에서 최소한 한 3분 이상 이렇게 재가열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냉장고를 다 세척을 하시는 것이 이 식중독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힘들겠는데요. 몇 년에 한 번 이사 갈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을철에 걸리기 쉬운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내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 가을에는 야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 저도 산 좋아해서 산에 가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이 풀이라든지 아니면 그 버섯들 있어요. 그런 거 풀을 사로잡는 집어서 것들. 드시는 분들 이거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야외에서 자연독 식중독을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식중독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는 이 식중독들은 다 독소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낸 독소를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이 생기는 걸 지금까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독 식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거라든지 모시조개나 또 이제 식물성 음식 중에서는 버섯, 또 감자, 피마자씨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에 의해서 생기는 걸 이 자연독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화학 물질이나 또 세균 그 자체에 의해서 식중독이 생기는 화학적 식중독이나 세균성 식중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을철에 진짜 더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지금 두 번째 설명해드린 자연독 식중독인데요. 이 자연독 식중독이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성된 독소를 섭취하는 걸 말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버섯 같은 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집중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조사해온 통계를 살펴보면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이 자연독 식중독 비율이 전체 계절 중에 5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지난 2022년 10월에 이 수확을 다 마친 이 인삼밭에서 이 잔뿌리를 주워 드신 이 마을 분들이 구통과 이 복토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졌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인삼인 줄 알고 먹었던 이 잔뿌리들이 알고 보니까 이 북미가 원산지인 미국 자리공이라고 하는 그런 독초였던 거죠. 비슷하게 생겼나 그렇죠. 봐요. 어머,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예, 뿌리 형태가 뭐 인삼이나 더덕, 뭐 도라지 등하고 네. 비슷해서요. 이 오인 섭취로 인한 이 중독 사고도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자리공은 뿌리를 잘랐을 때 이 단면 모양으로 앞에 말씀드린 인삼 등과 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공은 뿌리를 잘랐을 때 이 단면 모양, 이 단면을 보면은 나이트처럼 이 붉은 무늬가 있다고 하니까 보였어요. 예, 방금. 알아두시면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자연독 식중독의 경우에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을 가다가 잘 모르는 그런 야생 식물이 있다고 하면 네. 그냥 드시지 않는 그냥 게 두시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꼭 가면 이게 무슨 풀인 줄 아니? 하면서 막 자꾸 이건 무슨 나물이고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엄마 얘기 듣다가 보면 한 90%가 틀려요. 조심해야 돼. 근데 이게 진짜로 되게 중요한 게요. 진짜 요즘 같은 가을철에 되게 산행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면 야생 버섯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 버섯 종류가 2,22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어머나. 그런데 그 중에서 독버섯이나 또는 유해성 불명의 버섯이 77%를 넘는다고 하거든요. 상당한 비율이죠.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버섯이 하나 있는데요. 한 개만 먹어도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독성이 치명적이어서 무려 죽음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바로 도구산 광대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아마톡신이라고 하는 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톡신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일반 버섯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어머, 거죠. 너무 비슷한데요? 네, 식용버섯 중에 하나인 흰주름 버섯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중독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버섯이 섭취 후에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설사, 복통, 구토를 일으키고요. 심한 경우에는 급성 간부전증이나 급성 신부전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이 정말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이버섯은 식용이지만 이름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한 이 붉은 쌀이버섯은 독버섯이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자연독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헷갈려. 마찬가지로 이 느타리버섯도 식용이지만 이와 비슷하게 생긴 이 화경솔밭버섯은 독버섯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짜 몸에 좋게 생겼어, 심지어. 큰일 나,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버섯을 딱 하면은 딱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네. 딱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검색해 보시거든요. 맞아요. 이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니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진 검색만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감별하기도 어렵고요. 인터넷은 의외로 좀 약간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뭐 독버섯을 가열하거나 뭐 조리하거나 이러면은 이 독소가 빠진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상식이니까 네.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 예.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발 버섯은 시장에서 제발 안 하겠어. 마트에서 네. 맞아요. 네, 잘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 드시는 게 좋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괜찮은데? 괜찮은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근데 앞서 이제 잘못된 상식 말씀해 주셨는데 버섯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죠.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 그러니까 색이 화려하지 않고 좀 수수하게 생긴 버섯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구산 광대버섯 같은 경우는 뭐 주름버섯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양송이 버섯하고도 좀 비슷하게 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또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또 잘 먹을 수 있다. 느타리 네. 버섯처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삿갓 외대버섯이라고 하는 이 버섯은 세로로 잘 찢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들기름, 뭐 가지랑 같이 뭐 볶아 먹으면 괜찮다. 그리고 벌레 먹은 그 버섯은 또 괜찮다고 하시면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벌레가 네, 먹고 안 좋겠습니다. 죽으면 네. 나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산에서 벌레가 저런 거 아니잖아. 채취해 드실 생각하지 말고요. 기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서 버섯 가져가서 네. 산에서 드세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기분만 내면 돼요. 기분만 마치 그럼 거기서 되지. 창어처럼. 네. 그럼 자연독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야생에서 채취한 산나물이나 네. 버섯이나 약초 같은 것들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미 채취해서 먹었다. 근데 먹었는데 갑자기 복통도 생기고 구토나 뭐 호흡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먹었던 그 남은 식품을 가지고 가셔야지 또 의사들이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철 환절기 더욱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환, 선생님 무엇인가요? 네, 초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찬바람 불어오는 요맘때쯤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질환 바로 이겁니다. 이거 경고성 멘트 아니에요? 이거- 질환 다 가.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네. 뭐예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뒷뺨을 스치면 등골. 등골이 서늘해지잖아. 등골 아닙니다. 하면서 경직도 오고 막 이거 아닐까요?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네. 그죠? 그죠? 저 딱 보고 알았어요. 저는. 뭐예요? 뭐요? 독감. 그렇지. 진짜 생각을 못했어. 독감인 것 찬바람 같아. 독감. 등골밖에는 생각을 못했어. 독감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독감입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 독감이 얼마나 무섭냐면 WHO에서 매년 전 세계 인구 5%에서 15% 정도가 독감에 걸린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고 사망자 수가 많을 때는 무려 연간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독감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우리가 감기는 환절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 독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혹시? 진짜 많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기 좀 심하면 나 독감 걸렸어라고 얘기를 네,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독감 감기. 근데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이나 감기가 모두 다 호흡기 쪽의 증상이 시작이 되고 특히 이제 상부호흡기, 그러니까 재채기나 콧물이나 이런 증상들로 시작이 하다 보니까 되게 비슷하거나 같은 질환이구나라고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이 두 질환은 병의 원인부터 증상도 다르고요. 당연히 치료법이나 예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살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다. 있으세요? 아이, 그런 사람 없죠. 절대 없죠. 단 한 번은커녕 뭐 감기에 1년에도 몇 번 걸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감기가 너무 흔하게 걸리다 보니까 오죽하면 다른 질환 중에서도 흔하게 걸리면 뭐 어디에 감기다. 라는 할 정도로 감기는 정말 흔한 질환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감기는 일단 상부호흡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기라고 하면 코부터 시작해서 인두, 후두, 기관지, 폐까지가 이어지는데 이 중에 윗부분만, 그러니까 인후두까지만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다양한 급성, 그러니까 바이러스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요것 때문에 되게 짧게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감기 유발하는 바이러스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네.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많아야 10개 될 것 같아요. 봐요. 목감기 바이러스 하나, 코감기 바이러스 하나, 뭐 여기 편도 붙는 바이러스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몸살 10개? 감기. 몸살 감기. 몸살 감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한 10개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보통 이런 퀴즈의 정답은 저의 그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파격적으로 100개. 너무 많다. 100개. 100개는 아니다. 100개 솔직히. 아닐까요? 증상은 그렇게 100개가 안 되는데 아니요, 그럼. 봐봐, 너무 많아. 너무 많은가 보다. 현재까지 발견이 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200여 종 정도거든요. 200개요? 근데 아직 발견이 안 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머. 발견된 게 200종 그렇게 많아요. 어머, 소름 돋았어요, 진짜. 진짜 많네. 이게 감기 원인 바이러스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이 그럼 독감은 진짜 더 많을 그쵸, 것 같은데요? 원인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
하나만으로 생기는 게 독감입니다. 오. 그래서 그 서브 타입이 3가지 A, B, C로 되어 있는데요. 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 중에서 특히 A형과 B형입니다. 자, A형 독감은 유행 가능성이 크고 증상도 가장 심하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동물에게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형 독감은 좀 이 감염 유행성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좀 발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물은 아니고 사람에게만 이 발병을 합니다. C형 독감은 좀 이 유행 가능성도 좀 낮고 또 이 증상도 조금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독감과 감기의 원인 바이러스부터가 다른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독감은 독한 맞아, 감기라고 너무 인식한다고. 이름을 진작에 바꿨어야지. 그러지. 감기하고 독감은 뭐 다른 이름을 써야 되겠다 싶고 두 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증상은 이제 감기하면은 가벼운 뭐 인후통, 뭐 기침, 콧물, 가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조금의 이제 식욕부진이나 미열도 조금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독감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감기보다 훨씬 더 증상이 강한데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막 생길 수 있고 심한 두통이나 오한도 생깁니다. 또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걸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심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감기가 아니라 독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맞죠. 제 기억만 이렇게 짚어봐도 감기에 걸렸을 때보다 독감에 걸렸을 때 훨씬 더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감기와 독감 그럼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나요? 어때요? 일단 감기 같은 경우는 상부 쪽에만 머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합병증 없이 보통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심해도 보통은 일주일을 넘기지는 않고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는 그냥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대증 치료를 해요. 원인 치료랑은 좀 다르죠. 하지만 독감은 심할 경우에는 폐렴은 물론이고요. 심근염이나 아니면 뇌수막염과 같은 좀 중증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치료 약물인 항바이러스제까지 사용해야 하는 거죠. 네. 좀 하나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이 독감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독감 감염 후에 일주일 동안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이 독감에 걸리지 않았던 1년 전이나 1년 후보다 최대 6배 더 높았다고 해요. 특히 이런 연관성이요.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심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고 내가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낮은 성인에게서도 독감에 걸리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감의 예방, 또 독감 예방 접종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예방접종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생긴 게 제가 그 병원 가면은 독감 예방접종 하세요 이런 문구는 네. 봤는데 네. 감기 예방접종 하세요라는 문구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감기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선생님? 자, 독감은 있지만 감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감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유행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특정 이 백신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반면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니까 그 몇 가지 아형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독감은 보통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예방 효과 이 지속 기간하고 또 백신을 맞았을 때 체내에서 이 독감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를 해서 보통 9월 하순에서부터 10월 중순 사이, 늦어도 11월 전에는 이 백신을 맞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걸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O나 X를 들어주시면 돼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 해마다 새로 해야 할까요? 아, 이거 해마다 한다. 그렇죠. 저는 X일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걸 이렇게 보긴 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맞으세요. 이게 뭔가 하나의 바이러스에 항체 생기는 거니까 한 번 생기면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맞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니, 매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앞서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 B형, C형으로 나뉜다고 하셨으니까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O. 그러니까 매년 이제 와서 O. 네, 그렇죠. 네, O. 네. ABC 다 되는 거 아닌가? 자,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MCO입니다. 매년 맞아야 한다. 역시 우리 매년이구나. MC분들이 너무 거의 정답까지 다 맞추셨어요. 이유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바이러스 자체는 하나예요. 인플루엔자지만 사실 수많은 아형들이 있고 여기서 끊임없이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쭉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유행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아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독감 예방 접종 그 제조사들이 준비를 해주는 거죠. 진짜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 틀렸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꼭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독감 예방 접종하기 전에 혹시 달걀 알레르기가 있느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감 예방 접종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너무 쉽다. 그 의사 선생님 왜 물어보겠어? 이거 뭐지? 이거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뭐 한가하신 분들도 아니고 네. 그거 물어보는 거는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독감 접종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자, 이 정답은 말이죠. 죄송스럽게도 X입니다. 맞아도 돼요? 한가하셨구나. 네, 왜 왜냐면 물어보는 자, 달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맞는 독감 백신 접종 또 일반적인 대부분의 백신들이 다 여러 가지 방식대로 생산이 되는데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유정란에서 배양해서 만든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에서 배양한 백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정란 배양 백신 방식이 전체 백신의 약 85% 정도로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긴 하지만 다른 방식의 백신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방식이 말 그대로 유정란, 그러니까 달걀을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라는 거예요. 우와. 달걀로 백신 만든다는 얘기는 행복한 아침에서 처음 들어봐요. 저도 진짜. 그러면 우리가 달걀을 많이 먹으면 독감 안 걸릴 수 있는 거야? 이게 있어. 역시 아나운서야. 이게 달걀 이 배아 세포에서부터 거기서 안에서 배양을 시켜가지고 추출한 것을 이제 독성화를 없앤 다음에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정란에서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 달걀 속에 들어있다 해서 난알부민이라고 하는 이 독성 성분이 묻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이걸 피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달걀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좀 몸이 건강하신 분이시거나 원래 알레르기 반응이 좀 약간 미미했던 분들은 뭐 접종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달걀 성분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이 유정란 이 백신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달걀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야 달걀 알레르기를 심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달걀이나 이제 닭고기처럼 닭 유래된 식품을 먹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알러지 증상보다는 좀 심한 구토가 나타난다거나 전신 발작이나 호흡 곤란과 같은 정말 중증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의심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유정란 배양 백신 대신에 세포 배양 백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달걀 알러지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거기에 더 안전하고 잘 맞는 백신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런 정보는 꼭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가해서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식중독 예방법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독감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겠죠. 손 철저하게 잘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좀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뭐 이게 따뜻한 녹차 한 잔 또 아니면 레몬이나 생강차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저는 토마토 굉장히 잘 먹거든요. 이것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잘 걸리기 쉬운 독감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봤고요. 또 환절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예, 또 이 가을철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환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좀 제가 이 질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또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고 어떤 질환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까요? 극심한 통증의 왕? 예, 이 시기에? 환절기에 더욱 발생한다? 이게 환절기 하니까 저 약간 그 감이 오는 게 관절, 이렇게 뼈마디 쑤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절기 되면은 무릎, 관절, 연골도 손상 있으실 것 같고 뭔가 관절 질환일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 다녀야 되니까 네. 더하지. 그렇죠.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도 좀 해당할 것 그치. 같고 예.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찬바람 불면 더 좀 심해진다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극심한 통증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예, 관절일 아직, 것 같아. 아직 답은 없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정답 안 나왔습니다. 예. 관절염을 뛰어넘는다고요? 뭐가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일으켜요? 자, 정답은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저희 시아버님도 얼마 전에 대상포진에 걸리셨어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통증 이거 견디기 힘들겠던데요. 맞아요.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의 왕 맞죠. 예. 뭐 저희가 그동안도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대상포진이란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에요? 예,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수두에 걸린 다음에 수두가 낫고 나서도 이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이 체내, 특히 신경절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이게 계속 잠복해 있다가 우리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탁 튀어나와서 이 재활성화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수포가 나네요, 몸에. 예, 이 대상포진은 한자로 띠 대자에 형상 상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 띠를 이루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은 처음에는 정말 이 띠 모양으로 이렇게 피부 발진이 있고 좀 가려움에 가까운 그런 통증들이 좀 일어나는데요. 이게 2, 3일이 지나면 이 바이러스가 침범한 이 신경을 중심으로 이 물집이 생기면서 막 그 바늘로 그냥 콕콕 막 쑤시는 듯한 그런 아주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 대상포진이 가장 잘 발생하는 곳은 몸통이고요. 그 다음이 얼굴, 그리고 다리 순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신경을 타고 나가기 때문에 전신 어디든 신경이 연결돼 있다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대상포진을 방치를 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포 좀 올라왔다고 이걸 치료하지 않고 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얼굴에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얼굴 중에서도 눈이나 귀나 코 쪽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도 생기게 되면 눈에 생기면 시력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청력 저하도 올 수 있고 안면마비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뇌신경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뇌염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포나 농포 자체가 더 심해지면서 2차성 세균 감염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심각한 중증의 합병증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분들에게서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특히나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상포진은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경과가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 생길 경우도 쉽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끝까지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유지가 되는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상포진이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니까 이런 온도의 변화에 우리 몸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면역력에 가해질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좀 줄어들면서 면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학회 보고에 따르면 원래는 50대 이상의 이제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도 굉장히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0, 30대에도 쉽게 호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포진이 어렸을 때 수두에 한번 걸렸던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이제 잠복해 있다가 발현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수두를 저는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상포진에 있어서 좀 안전한가요? 예, 수두에 걸린 적이 없어도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이 수두에 걸린 적이 있는데 사실 있는데 그 증상이 너무 미미해서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치 감기 같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가지고 스스로가 인지를 수두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는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눈으로 와가지고 이 오른쪽 시각이 거의 뭐 정말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왔구나. 육아에 지쳐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한테나 이 대상포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아니 대상포진 정말 통증의 왕이 맞는 게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프냐라고 물으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대상포진은요, 특히 급성 통증, 만성 통증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순간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 꾸준히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픈지 제가 좀 비교를 한 스코어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급성 통증 같은 경우는 수술한 후의 통증이 한 15점 정도, 출산할 때 통증이 18점 정도라고 하면 대상포진은 이걸 넘어섭니다. 22점이나 되고요. 또 만성 통증의 경우도 만성 암 통증은 8점,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한 10점 정도인데 대상포진 무려 20점.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2배나 더 높죠. 와, 제가 아무래도 여자라서 그런지
출산의 고통보다도 더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설명을 들으면서 좀 체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왕이 나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와. 그래서 띠 모양으로 수포가 일어난다고 그랬고 네. 통증,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그 외의 증상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자, 한번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자, 다음 증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증상,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고요. 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했거나 과거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 고령이거나 암 등의 질병으로 면역력이 약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대상포진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럴 때 제일 난감한 게 네. 대상포진은 어디 병원, 어디 과로 가야 돼요? 이게 아. 피부에 나니까 피부과로 가야 될지 면역계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피부에 나니까 피부과를 찾으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이 심하니까 마취통증의학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과, 가정의학과, 또 뭐 이제 특히 종합병원에 있는 감염내과 같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죠.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보통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피부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열이나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에는 내과나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해당하는 다른 증상들을 같이 치료받으시는 게 좋고요. 뿐만 아니라 끝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전신 통증이라든지 해당했던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전문 치료를 받으셔도 좋은데요. 아프겠다. 이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신경절을 따라서 신경을 따라 감염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신경통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많다면은 신경과를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한테 생긴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발병되어 있는 합병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과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좀 견디면 자연 치유도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치료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원인이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연 치유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상포진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수포, 이 병변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72시간 이내, 즉 3일 이내에는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합병증의 빈도도 낮추고요. 병의 경과도 좀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제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하루에 3번 한 일주일 정도로 복용하시거든요. 근데 병의 경과를 보면 보통 처음에는 그냥 좀 가렵거나 통증이 있다가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긴 후에 이게 농포로 바뀌면서 딱지가 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과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의 항바이러스제면 되지만 사실 통증은 사람마다 지속되는 기간이 매우 달라서요. 진통제는 훨씬 더 오래 복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통증이 심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양기호 선생님, 네. 어떻게 해야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과 체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해서 이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해 버리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이 50세가 넘으셨다 이러면은 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또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은 한 번만 접종하면은 평생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이 약간 이 예방 효과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30, 40대 좀 젊은 분들은 뭐 백신을 어떤 걸 맞든지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50세 이상에서는 이 접종 이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 예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니까 네. 접종 전에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그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철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을철 환절기 걸리기 쉬운 질환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볼에 닿는 바람이 제법 선선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긴 소매 외투 걸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뚜렷한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3.3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출근길 운전을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200m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를 텐데요. 오늘 서울은 25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기온도 차츰 평년 수준을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 해안가와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를 넘을 걸로 보이는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살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채널A가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이 후원한 2024 서울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지난 3일 서울 노원 마들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3,000명의 초등학생들은 1년 365일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주제에 맞게 3.65km 코스를 달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명랑 운동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 마라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무더운 여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퐁당퐁당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네, 유독 좀 빨리 지난 것 같아요. 푹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